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지난 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지난 주말에 원래 쭉 하려고 했던 주말 경제학을 이재용 구속 때문에 하루 빼먹어서, 예, 그걸 미뤄서, 예, 주초 경제학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이하게도 선거의 경제학, 예, 정확하게 말하면 투표의 경제학, 혹은 득표의 경제학,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있는 분야입니다. 예. 경제학이라는 게 원래 인간이 전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제일 많은 이득을 얻느냐, 요걸 공부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당연히 선거에서 그 후보자가 최대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전략도 경제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공부 주제이기도 해요. 예. 근데 오늘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성은 없지만 가정이니까요. 유권자가 11명이 있는 겁니다. 0번부터 10번까지 각자 번호를 가지고 쭉 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10번까지는 10명이 아니고 11명이 되죠. 0번이 포함이 되니까요. 이러면 딱 가운데가 5번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왼쪽으로는 0, 1, 2, 3, 4 5명이 있고요. 가운데 오른쪽으로는 6, 7, 8, 9, 10 이렇게 5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유권자 풀을 전제로 0을 극좌파, 10을 극우파로 놓습니다. 이러면 5가 정확하게 중도 노선이 되는 거죠. 11명의 유권자를 가정을 하면 0번 유권자는 혁명동지 정상근, 이 0번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네, 그리고 1번쯤에 이제 정호희 대표님이 계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2번쯤에 김수민 의원님이 계시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가서 5번이면은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부터 6번으로 가면 중도 보수가 있고, 8번쯤에는 김문수, 9번쯤에는 김진태 이렇게 있는 거죠. 번호가 높아질수록 보수적이 됩니다. 예. 10번이 되면은 이 최고 극우 꼴통에는 그냥 사람 치지 말고 개새끼 한 마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11명이 유권자가 되는 거죠. 이 모델에서 전제는 일단 양당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두 후보가 경합을 벌여요. 그러면 유권자는 어디에다 투표를 하냐면 2명의 후보 중에 자기하고 성향이 제일 가까운 사람에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번에 있는 사람은 3번에 있는 사람이 가까우면 3번을 찍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진보 진영 후보로 고상만 후보가 나왔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보수 진영의 후보로 적절한 자유당 김용민 후보, 이렇게 두 분이 지금 출마를 하셨다고 전제를 해보겠어요. 네. 아이, 반갑네. 네. 그러면 김용민 후보께서는 뭐 자유당 당적을 걸고 싸우고 계시니까 이제 보수 쪽에 있는 건데요. 우선 진보 후보 고상만 후보의 경우는 김용민 후보가 어디에 있건 간에 가운데 5번에 딱 위치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후보 김용민이 한 8번쯤에서 공약을 발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때 진보 후보 고상만이 5번에 있으면은요, 5번 왼쪽으로는 다 자기 표입니다. 5번 좌측에 있는 0, 1, 2, 3, 4는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5에 있는 고상만이 8에 있는 김용민보다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5표를 확보를 하는 거죠. 이런 다음에
5번 표도 당연히 자기 걸로 먹죠. 예, 5번에 있으니까요. 이러면 6표가 이제 확보가 됩니다. 이제 6에 있는 여권자가 어떻게 됐냐예요. 근데 6도 보수지만 나름 중도 보수입니다. 이 중도 보수도 고민 끝에 고상만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6은 8보다 5에 가깝죠. 예, 그래서 전부 다 7표를 먹게 됩니다. 7에 있는 유권자부터는 김용민을 찍죠. 예, 7은 5보다 8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이 분포를 보면 5라는 중도화 전략을 선택한 고상만은 0에서 6까지 7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보수 성향을 8이라고 솔직하게 드러난 김용민 후보는 7에서 10까지 4표밖에 못 가져가죠. 그래서 7대 4로 고상만이 승리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상만 후보가 머리를 조금 더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6으로 옮겨가자. 네, 비록 진보 후보지만 득표를 위해서 아예 보수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거죠. 예. 이러면 고상만한테 더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고상만 후보는 6에 있고요. 김용민 후보는 8에 있기 때문에 고상만 후보는 0부터 6까지는 무조건 먹는 거예요. 7표는 무조건 확보를 합니다. 예. 그리고 7에 있는 유권자는 고민을 하겠죠. 6에 고상만이 있고 8에 김용민이 있으니까 애매하네. 예. 요거는 반반으로 0.5표씩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고상만 후보가 6으로 옮겨오면 고상만 후보는 7.5표를 얻고요. 예. 김용민 후보는 3.5표를 받습니다. 아까보다 더 유리해졌죠. 그래서 고상만 후보는 6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고상만 후보가 6을 선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 5보다 6이 더 유리하지만요. 왜냐하면 여기 반전이 하나 있어요.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보수의 아이콘인 김용민 후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상만 후보가 6으로 넘어가는 순간 김용민 후보는 어쭈? 6까지 넘어와? 알았어. 그러면 나는 확 좌클릭해서 아예 중도인 5를 내가 선점한다. 김용민 후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김용민이 5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김용민 후보가 0부터 5까지 6표를 다 먹습니다. 반면에 고상만은 6에 있기 때문에 6부터 10까지 5표밖에 못 먹어요. 이래서 5대 6으로 고상만의 우클릭 전략은 실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상만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5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둘 다 5에 있어야 당선 확률이 제일 높아집니다. 11표를 반반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에서는요. 양당제 투표 모델에서는 온 국민의 투표 성향이 0부터 10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보수건 진보건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유리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를 해보면은요. 보수하고 진보하고 구분이 안 가죠. 진보는 계속 우클릭을 하죠. 중도표 공략이라는 명목 아래요. 보수는 계속 좌클릭을 합니다. 역시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옹기종기 모입니다. 지난번 대선만 해도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하는 황당한 상황이 와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걸음을 더 나가야 됩니다. 네, 한 걸음만 일단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 모델에서요. 후보가 셋이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둘이면 경제학에는 분명한 정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보 후보 고상만이건 보수 후보 김용민이건 무조건 똑같이 5에 서 있고 그래서 5.5표씩을 노리는 경우가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새로 등장한 제3의 후보 민동기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민동기 후보는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민동기 후보도 똑같이 5에 서면 11표를 3명이 나눠 갖는 겁니다. 이게 뭐 3.7표, 3.8표 이렇게 되는데 4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3명 후보 중에 민동기 후보가 머리를 살짝 씁니다. 그래서 5에서 비켜나요. 4쯤에 딱 서버리는 거죠. 이러면 이게 먹힙니다. 나머지 두 후보가 다 5에 있기 때문에 4에 선 민동기 후보는 0에서 4번까지 다 먹는 거예요. 이러면은 5표를 확보를 합니다. 나머지 5에서 10까지 6표는 고상만, 김용민 이 두 사람이 나눠 갔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민동기 승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민동기 후보가 4에 선다고 해서 고상만, 김용민이 5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때는 김용민도 살짝 6으로 옮기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러면 김용민 후보는 6, 7, 8, 9, 10 또 5표를 확보해요. 이러면 또 난감해진 고상만 후보는 야 이거 나는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 분석을 경제학에서 할 때는 후보가 2명일 때는 정답이 존재한다고 가르쳐요. 둘 다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근데 후보가 셋이 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어쩌면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서로 5호 근처에서 피 튀기는 눈치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상대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는 어떻게 움직일까? 빠르게 진보 보수를 막 오가는 치열한 눈치 게임이 벌어지는 거죠. 요 모델을 제일 쉽게 이해하는 사례는요, 9시 뉴스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SBS가 생기기 전에요. 뭐 케이블 TV 이런 거 없었을 때요. 한국에는 공중파 뉴스로 KBS하고 MBC 2개뿐이었죠. 케이블도 없었고요. 근데 이 두 방송사의 메인 뉴스가 몇 시에 있었느냐? 수십 년 동안 둘 다 9시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메인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시간대가 골고루 퍼져 있을 텐데요. 그 골고루 퍼져 있는 시간대 중에 제일 가운데가 오후 9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뉴스의 품질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둘 다 9시에 서 있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8시에 보고 싶은 사람, 10시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반씩 나눠 먹는 거죠. 이럴 때 두 플레이어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손해입니다. 그냥 가운데 가만히 죽치고 앉아있는 게 유리해요. 근데 둘이 있을 때는 그런데 갑자기 SBS가 개국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민동규 후보가 진입했을 때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플레이어가 셋이면 셋 다 가운데 있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살짝 비키는 게 유리해져요. 그래서 제3의 후보인 민동규 후보가 5가 아니라 4를 선택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SBS는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느냐. 메인 뉴스를 1시간 빠른 뉴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서 8시에 박아버린 겁니다. 살짝 빗겨난 거죠. 그러니까 7시에 보고 싶은 사람, 6시에 보고 싶은 사람을 자기가 다 먹겠다는 변칙 전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한 균형이 아니에요. 한 명이 이렇게 하면 나머지 2명도 움직이는 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셋일 때는 계속 플레이어들이 눈치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SBS가 8시에 정착을 하니까 MBC도 결국은 따라서 뉴스를 8시로 옮겨오죠. 그랬죠. 4시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한때 JTBC 주말 뉴스룸은 7시 40분에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정답이 없는 혼란의 시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한 걸음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권자 부포가 0에서 10까지 우리가 가정한 대로 골고루 퍼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과 수학에서는요, 자연적으로 퍼져 있는 대부분의 분포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분포는 정규 분포라는 걸 따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칠판이 있으면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일 쉬운데, 정규 분포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가운데가 볼록하게 위로 솟아있는 산봉우리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는 평균이라는 숫자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균에서 조금씩 빗겨나면 빗겨날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5의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있어요. 한 명씩 있는 게 아닙니다. 4나 6이 그 다음으로 많고요. 3이나 7은 그 다음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점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현저하게 작아집니다. 이걸 자연적인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유권자 분포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요, 5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면 중립화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아까 모델에서 보면 0부터 10까지 한 명씩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5에 한 1만 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바글바글요.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 플레이어가 3시나 4시 되더라도 가운데 5에 딱 박혀 있는 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제일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4나 6으로 움직여야 될 동기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고 보면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이 자꾸 가운데로 몰려오려고 하죠. 뭐 김문수 이런 애들은 당선이 목적이 아니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기로 하고요. 당선을 노리는 유력 후보들은 자꾸 5로 자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김문수 같은 애들은 이제 5에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는 8쯤에서 8, 90, 뭐 요 지지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차기를 노린다고 보지만, 하여튼 심지어 사퇴를 했지만 반기문 씨조차도요,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인가요? 뭐 그런 개떡 같은 스탠스를 취한 겁니다. 그게 경제학적으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정치를 투표의 공학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네, 가운데로 몰리는 게 맞죠. 그런데 저는 정치인과 시민의 차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인과 운동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표를 얻어야 사는 직업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은 정규분포 가운데로 몰려갑니다. 저는 나름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1이나 2쯤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기분이 좋으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중도로 우클릭을 하는 행위가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저걸 이해는 할 수 있느냐?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저게 현명한 행동일 수 있어요. 예, 표를 받아야지 정치인은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는 조금 미워요. 예, 근데 머리로는 제가 이해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중도화되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직업인의 숙명이라면요. 시민은요. 혹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운동가는 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중도화를 할 이유가 없죠. 물론 운동가들도 더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신념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가에게는 4년마다 한 번씩 투표를 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중도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념을 지키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쯤 되는 진보적 사상을 가진 운동가는요.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중도화를 당연히 선택하지 않고 대중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가 옳아요. 보다 평등한 분배가 옳습니다. 시민 여러분. 박근혜는 단호하게 단죄해야 됩니다. 사드는 철회돼야 됩니다. 전시적 정권은 돌아야 됩니다. 분명한 자기의 메시지를 던지되 사람들이 더 많이 이를 지지하도록 활동을 하는 게 운동가입니다. 내가 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오로 가는 게 아니고 가운데에 볼록하게 모여있는 오에 모여있는 그 유권자 정규분포를 가운데에 있는 분들에게 설득하고 그래서 활동가들은 2나 1쯤에 딱 버티고 서서 5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2가 옳습니다. 4로 오세요. 3으로 오세요. 하고 설득해 오는 그 일을 하는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5에서 표를 받는 사람이라면 운동가들은 근본적으로 정규분포의 모양 자체를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5에 모여있는 사람을 4로 오도록, 3으로 오도록요. 진보가 진보적 세상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옳은 세상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요. 예. 춥고 배가 고픕니다. 우리나라 진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붙으려면 보수 쪽에 붙어야 유리해요. 예. 시위 나가면 2만 원이라도 주잖아요. 그쪽은. 근데 진보 쪽은 그 활동을 0이나 1이나 2에서 활동을 하려면 춥고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버티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다 진보적인 생각을 보다 평등한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는 늘 투표라는 과정을 거쳐서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이 5의 옹기종기 모이는 현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국민 정서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진 그러니까 3이나 4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분포를 만들지 못하면 정치라는 득표 행위로만은 사회가 진보적으로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용을 왜 이번에 구속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재용이 이번에 저지른 죄는 끔찍합니다. 근데 이재용, 이건희, 이병철 이 일가가 79년 동안 과거에 저지른 죄를 보면은요. 이재용이 저지른 죄가 제일 악독하냐? 아닙니다. 뭐 에버랜드, 삼성, SDS, 이재용만 해도 이삼성, 뭐 이병철, 이건희가 주물렀던 삼성자동차 뭐 별의별 거요. 이 다 주물럭주물럭 거릴 때마다 훨씬 더 큰 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구속이 안 됐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5쯤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 재벌 총수를 뭐 구속까지 해야 돼. 예, 이게 여론의 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그 다수에 뭐라고 그럴까요? 부응한다고 해야 될까요?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떤 정부가 집권을 했을 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희는 구속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재벌들을 달래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건 국민 정서가 5에 몰려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는 어쩔 수 없이 국민 정서에 기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시민의 영역에서 보면은요. 시민들이 5가 아니라 4나 3에 대거 몰려있는 사회가 되면
정치권도 사법부도 자기가 5에 있는 것보다 사회의 주류인 4나 3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 조의원 판사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에 성남 민심이 들끓었고 한전석 판사는 자기의 위치를 4나 3으로 조정을 했죠. 예. 어쩌면 그게 그분에겐 제일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치는 표를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분포에 추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치가 먼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면에 유권자의 분포는 그리고 그 유권자의 분포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숱한 역사적인 시도는요. 그걸 우리가 운동이라고 불렀다면은요. 신념에 따라서 끈질기게 사회를 바꾸자고 주장할 힘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투표를 안 받아도 돼요.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배도 고프고 춥지만 그래도 그 노력을 지금까지 수많은 선배들이 묵묵히 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규 분포가 저는 조금씩 진보적으로 바뀌어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기성 정치는 먼저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해서 세상을 바꾸자라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운동은 먼저 세상을 바꿔서 그 힘으로 집권을 하자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지만 여전히 중도와 전략 따위는 머릿속에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먼저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춥고 배고픈 곳을 지켜온 여러 선배, 후배, 동료, 동지들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예. 저보고 요즘 그 존경하는 정치인 대선 후보가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니죠는 아니죠? 예,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없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싸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근데 저는 존경하는 정치인은 없는데요. 딱 한 5분 정도 얼굴 뵀지만 저는 정호의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예,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그 모토로 현장에서 싸워오신 거죠. 운동가시죠. 예. 사회를 먼저 바꾸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생각하신 분입니다. 김수민 의원 진짜 3분 뵀는데 존경합니다. 김수민 의원 물론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지만 진보 정당이라는 곳에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겁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세상을 바꿔서 바꾼 세상에서 표를 얻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수민 의원 같은 분은 민주노동당, 녹색당 활동을 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16차에 걸쳐서 땡전 한 푼 안 떨어지는 촛불을 들고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을 존경합니다. 이게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기성 정치인 중에 동지, 우리가 정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세상을 먼저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뭐 글쎄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중도화 논란이 불거집니다. 근데 이 논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진보적 시민이라는 전제 아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주인이 돼서 진보적인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5가 아니라 4나 3에 위치하도록 연대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몫은 정치인에게 돌리더라도요. 시민과 운동의 책무는 저는 여전히 사회 전체 구도 자체를 조금 더 진보적으로 바꾸겠다는 사명으로 설득하고 연대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길어서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 별 말씀을. 네, 선거의 경착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장훈!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을 물론 음주 속셈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지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네. 이재용이 없으면 이부진으로. 네. 아, 어떻습니까? 이 조화가 됩니까? 전혀 조화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제가 사실은 다룰 만한 주제인지 조금 망설이긴 했어요.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너무 낮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이재용이 구속되면서 며칠 동안 방송 내용을 다시 쭉 리뷰를 해보니까 너무 내용이 좀 거칠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요. 네.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부진 대타설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삼성을 좀 선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네. 너무 악의적으로만 보셔서. 네. 예. 선이면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되는 게요. 저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삼성은 진짜 망하기로 작정을 한 거고요. 이부진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재용의 대체제가 돼서도 안 되고요. 예. 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부진은 잘 아시다시피 이건희의 딸이죠. 예, 딸 중에는 제일 맞이고 이재용의 여동생이고 그리고 이부진의 원래 이름이 이부진이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 이름은 이유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유진이 더 나아 보이는데, 이부진 그렇죠? 하니까. 딱 듣기에는 이유진이 더 예쁜데, 예. 어렸을 때 워낙 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 이유진 씨가.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이름이 어려운 희귀 유전병이 있다고 하던데, 하도 몸이 안 좋아서 아버지 이건희가 3살 때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좀 건강해지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걸 믿었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믿는 사람의 자유인데요. 약간 여담을 하나 더 보태면 이걸 이제 영빨경영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뭐 기도빨, 뭐 영빨 이런 말이요. 근데 삼성이 영빨경영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제가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2003년 11월에 중앙일보에,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중앙일보는 삼성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었던 신문이었는데 여기에 한국학자 조영원 박사님께서 칼럼을 실어요. 이 칼럼에서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삼성 특유의 경영 문화에 영빨 문화가 있다고요. 근데 삼성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 기사를 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일보니까요. 그런데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삼성의 분위기는 삼성이 원래 이름, 관상, 직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오히려 뭐 자랑스러워하면 자랑스러워했던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보통 여의도를 한국의 월스트리트, 월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국내 증권사들의 본사가 여의도에 있죠. 근데 증권업계 톱3로 분류되는 회사 중에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이 두 회사만 본사가 여의도에 없습니다. 전부 다 서울시내 한복판 사대문 안에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셋그룹 같은 경우에는 박현주 회장이 원래부터 풍수지리에 대단히 민감한 인물입니다. 이건 본인도 부인을 안 해요. 그래서 2000년에 미래에셋그룹이 융성하면서 서울 강남에 처음 사옥을 마련하거든요. 이 박현주 회장이 직접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땅을 보러 다녔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남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다 여의도에 몰려 있는데 결국은 미래에셋그룹 본사가 여의도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현주 회장이 이때도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땅을 고르는데 그 미래에셋증권 옛날 본사가 어디냐면 증권거래소 뒤에 진짜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찾기 어려운데요. 여기 왜 골랐냐면 여의도에는 오랜 소문이 있습니다. 여의도가 이제 하중도제잖아요. 강 안에 있는 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바람이 워낙 센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직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당이나 방송국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처럼 애초부터 좀 기가 센 기관들은 이 강바람을 다 버틴다는 겁니다. 근데 증권사처럼 기가 약한 회사들은 여의도에서 버틸 수가 없다는 게 오래전부터 직원들의 예측이었다는 거예요. 강바람 맞으면 다 망한다는 거죠. 예. 당연히 뭐 그 말이 맞아서는 아니겠지만 여의도의 증권사들이 진짜 많이 망했습니다. 특히 그 여의대로 주변에, 여의도 공원 있는 주변에, 그러니까 강바람을 직통으로 맞는 그 대로에 있는 회사들은 다 한 번씩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LG증권도 한번 망했죠. 옛날에 유명했던 고려증권도 망했죠. 쌍용증권도 망했죠. 심지어 공기업에서 썼던 대투, 한투 여기도 한 번씩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 박현주가 여의도로 올 때 제일 구석탱이의 자리를 고른 거예요. 강바람 제일 안 맞겠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못 참고 지금은 본사를 시내 한복판 4대문 안으로 옮기죠. 여의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래에셋은 한때 그래도 여의도 안에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증권은 그 유구한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본사를 여의도 안에 둔 적이 없습니다. 항상 4대문 안에 본사를 뒀어요. 이게 왜냐면 삼성이 강바람 맞으면 증권이 망할 거라는 우려가 너무 컸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항상 이 영빨경영, 직관, 관상 이런 걸 중시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병철은 그 신입사원들 면접을 볼 때요. 그 시절에 제일 유명했던 관상가 그리고 역술인으로 이름을 엄청 떨친 그 함양의 박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이름이 이제 박재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재현 씨를 항상 대동하고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이 이 함양 박도사를 너무너무 아꼈던 것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 박도사는 1970년대 초반에 이병철을 처음 만났는데 이병철이 박도사 얘기를 들어보고 완전히 너무 꽂힌 겁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복채로 부산의 국제시장에 점포 한 채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재현을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재현 씨는 1970년대에 정식으로 삼성그룹에 채용이 됩니다. 고문이 돼요. 7년 동안 고문을 맡는데 70년대 연봉이 무려 6천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5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살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재현 함양 박도사가 이병철로부터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함양 박도사 박재현은 이 7년 고문 기간 마친 뒤에도요. 이병철이 진짜 수시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병철이 세상을 뜨기 전까지 옛날 삼성 본관 태평로에 있었던 본관 28층에 이병철 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아니고 박재현이었다는 소문이 받아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었던 사람이에요. 박재현이 나중에 언론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자기가 삼성에 직간접적으로 추천한 인재가 무려 1,7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숫자냐면 이 1,700명은 대리나 과장들을 추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박재현이 추천한 사람들은 전부 삼성에서 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임원들 1,700명이 박재현 손에서 오갔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니까요. 뭐 이 가문이 이유진이 몸이 안 좋으니 이름을 이부진으로 바꿔서 액땜을 한다. 이런 게 좀 당연시 되는 가문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뭐 하여튼 아무튼 이유진에서 개명을 한 이 이부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닮았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가 이부진을 되게 사랑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0년에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시장 전시회 CES, CES라고 불리는 되게 세계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삼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참가를 하고요. 근데 이때 이건희가 이부진, 이서연, 이재용도 있었어요. 세 남매하고 참가를 하는데 이부진하고 이서연 두 딸의 손을 꼭 잡고 CES 행사장을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재용은 그 뒤에서 뻘쭘하게 걸어와요. 자꾸 뒤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간부들이 이재용 챙기고 이재용이 너무 뻘쭘하니까 그럴 정도로 이 두 딸 손을 꼭 잡고 이건희가 다니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두 딸 손을 꼭 잡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건희가 나 이번 기회에 세계 시장에서 우리 딸들 광고 좀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시장에서 그렇죠. 우리 딸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똑같이 CES 라스베이거스 열린 행사에서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합니다. 똑같이 또 두 딸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완전히 누비고 다니죠. 이때 이제 언론들이 2010년, 2012년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건희의 유난한 딸 사랑이냐 아니면 이재용에 대한 경고냐 이걸 가지고 되게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이건희가 이재용 너를 내가 완전히 선택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시그널을 줬을 확률을 언론이 이제 점을 쳤던 거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만 하여튼 그때는 그런 말이 나돌았었어요.
제가 왜 이재용에 비해서 이부진의 대타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냐면 삼성의 경영권은 결국은 주식 숫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니까요. 예. 근데 이미 알려졌듯이 이재용은 삼성을 지배할 만한 충분한 주식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지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부진은 어떻냐? 이재용보다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용도 간당간당한 판에 이부진의 영향력은 이재용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건희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부진을 이재용하고 경쟁시킬 의도가 이재용한테 있었으면 이 두 남매의 재산 분포를 4대1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한 2대1 정도로 좁혀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 4대1로 격차를 크게 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 생각에는 이건희가 페이크를 쓸 수는 있었어도 이부진에게 뭐 이재용의 대타를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이렇게 나눠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은 이부진한테는 호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정밀화학 이 두 개를 물려주고 막내딸 이서연에게는 패션 그리고 광고 제일 기획을 물려주고 나머지 전자와 금융은 이재용에게 이게 이제 구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짐작입니다. 나머지 네. 구성을 보면요. 문제는 지금 이재용이 구속된 상태에서 그러면 오빠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그 대타를 뛸 수 있느냐 이건데요. 그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재용 재산이 지금 8조쯤 되니까요. 이부진 재산이 2조라는 건데 그러면 이부진은 되게 불쌍하다. 딸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빠에 비해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4분의 1밖에 상속을 못 받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부진의 2조도 정말로 엉망진창의 과정을 거쳐서 오만 사기 끝에 얻은 것이 자기 오빠하고 똑같아요. 오빠의 8조 원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부진의 2조 원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조 원의 재산 중에 이부진이 이 돈은 내 돈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돈은 1원도 없어요. 그 돈은 전부 다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부진 재산 2조의 분포를 보면은요. 삼성물산 주식하고 삼성 SDS 이 두 회사의 주식이 대부분입니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서 지금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노릇을 하고 있죠. 지배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고요. 그 말 많은 합병을 한 회사입니다. 요 회사의 지분을 이부진이 한 5.5% 정도 들고 있어요. 요게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S라는 회사의 주식을 한 4%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4천억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좀 있고요. 재작년인가요? 그 삼성 정밀화학 주식을 팔아서 한 1,000억 원 정도를 마련을 했고요. 이걸 다 합치면 이제 얼추 한 2조 원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합병 삼성물산 주식을 1조 4천억 원이나 들고 있는 계기는 뭐냐? 이거 상속받은 거 아닙니다. 이것도 이재용이 에버랜드를 먹을 때 이부진은 꼽살이 낑겨서 편법으로 재산을 불린 겁니다. 당시에 에버랜드 주식이 한 10만 원 넘던 걸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남매가 10분의 1도 안 되는 7천 원에 꼴딱 삼켰거든요. 다만 이때 이부진의 나쁜 짓이 부각이 안 됐던 건 꼴딱 삼킨 사람 중에 이재용이 제일 많이 삼켰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이 절반을 삼키고 나머지 절반을 이부진, 이서연 그리고 이윤형 씨라고요. 그 미국에서 자살을 한 이건희 씨 막내 딸이 있습니다. 이 셋이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꼴딱 삼킨 100 중에 이재용이 50을 받고 나머지 50을 한 16.7%씩 세 자매가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제일 나쁜 놈이어서 부각이 된 거지 이부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부진, 이서연도 공범이라는 거죠. 똑같이 사기를 쳤는데 오빠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쳤을 뿐인 겁니다. 사기범이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삼성 SDS 4천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이부진은 오빠가 잔뜩 먹을 때 꼽살이 낑겨서 편법으로 재산을 불린 겁니다. 이때 삼성 SDS가 시가로 5만 4천 원짜리를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남매들한테 7천 원에 넘기거든요. 이때 이부진이 낸 돈이 20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로 큰 회사인데 이게 지금 4천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재산 부풀리는 방식이 오랍이나 동생이나 가관인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이 구속됐다고 이부진이 대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당성 면에서 보면 환장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진짜 국민들을 호구로 보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정당성 면에서는 이부진은 당연히 이재용의 대체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삼성이 그런 정당성을 고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대체제가 되느냐? 그것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희가 들어놓은 다음에요. 이재용이 사실상 삼성을 장악을 하는데 이재용이 굉장히 악랄한 방법으로 두 여동생을 견제를 해옵니다. 그 얘기 처음 들어요. 네, 그렇죠. 이게 많이 알려진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원래 이건희의 구상은 이런 거였다고 알려졌어요. 이재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와 금융을 가져가고요. 이부진이 호텔, 그리고 삼성정밀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유명한 사카린 사건의 주인공 한국비료예요. 이 회사가 이제 나중에 삼성정밀화학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부진 몫이었습니다. 이부진이 삼성정밀화학의 최대 주주였어요. 그래서 이부진은 호텔신라와 삼성정밀화학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서연은 광고와 패션,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제일기획을 받는다. 이게 이건희의 뜻이라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었던 겁니다. 근데 이건희가 2014년 5월에 심근경색으로 들어누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재용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월, 그러니까 2015년에요. 삼성이 갑자기 삼성정밀화학, 이부진의 몫이죠. 이걸 롯데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삼성정밀화학이 아니고 롯데정밀화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부진 걸 그냥 이재용이 하나 날려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요. 그리고 2016년에는 갑자기 삼성이 공시를 해요. 발표를 합니다. 제일기획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일기획은 이서연 거로 알려진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제일기획 매각이 실패했습니다. 이 가격이 안 맞아서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제일기획이 삼성 계열사이긴 한데 어쨌든 이재용은 아버지가 들어놓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부진 회사 하나 날리고 그 다음에는 이서연 거라고 생각했던 제일기획을 날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빠가 하나씩 날리고 보니 여동생들에게 남은 건 이부진한테는 호텔신라, 이서연한테는 패션밖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패션이라는 건 제일모직이거든요. 근데 이 제일모직을 삼성물산하고 합쳐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최대 주주가 이재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용이 막내 여동생한테, 이서연한테 나 패션 안 떼줄래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호텔신라도요, 이부진이 맞는다는 것 같잖아요. 이부진이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부진이 호텔신라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희는 재산을 두 딸에게 잘 쪼개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쪼개주기 전에 들어누워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삼성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재용 중심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두 여동생이 자기에게 맞설 힘을 완전히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여동생은 이재용하고 맞설 힘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이부진이나 이서연에게 남은 희망은 만약에 이재용의 대체제가 되거나 이재용과 뭔가 한번 붙어보려면 유일한 변수는 아버지가 갑자기 살아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죽더라도 혹은 뭐 이미 죽었다는 소문도 있죠. 이건희의 재산 상속권을 어머니 홍라희가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유서가 결정이 안 됐다면은요. 그러니까 유서 작성이 끝난 게 아니고 와이프 홍라희가 만약에 이 재산 배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 두 딸이 한 번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홍라희 혼자서 지금 이미 이재용 중심으로 구도가 짜여진 삼성그룹 전체와 미래전략실하고 맞서기 어려울 겁니다. 이 홍라희에게도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남은 마지막 가능성은 홍라희가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조직의 도움도 받고 뭐 법조인, 회계사들 이런 도움을 쭉 받고 조직의 전열을 갖춰서 이재용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생각을 어머니가 한다면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카드는 여기서부터는 소설이지만 홍석현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석현이 형이. 홍석현에게는 중앙 미디어가 있고 조직이 있고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현이 홍라희를 돕고 그런데 홍라희는 이재용이 탐탁지가 않고 그래서 이부진이나 이서연을 민다. 이 모든 가정이 성립이 돼야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이부진이 한번 이재용하고 붙어볼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가정이 성사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홍석현이 끼어들어서 눈앞편을 들고요. 삼성한테 자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요. 이러면 삼성은요, 진짜 아사리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첫째, 이부진은 삼성이라는 그룹을 맡을 도덕적 자격성이 없습니다. 이재용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둘째, 만약 이부진이 그 시도를 한다면 삼성은 더 빨리 망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저희 최동석 박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지만 이 시대에는 리더십이 분권화돼야 되고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되고 이래야 기업이 살아남을까 말까 한 시대에 삼성은요 지금 조선시대 궁중암투를 벌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거죠. 왕자는 뒤주에 갇혔고요. 공주는 어머니와 외삼촌을 끼고 반란을 시도하고요. 예.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건데 21세기 백주 대낮에 글로벌 기업 안에서 우리가 이 조선시대 사극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쪽팔린 걸 떠나서 삼성이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재용이 오래 갇힐 각오를 하고요. 일단 전문 경영인 체제부터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이부진 들먹이지 말고요. 이사회 강화하고 주주 의결권 강화해서 일단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도 갖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민들이 또 새 정부가 알아서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해 당사자 이론에 입각해서 주주들뿐 아니라 노조나 소비자 단체나 지역 단체가 적절하게 삼성을 제어하면서 더 나은 방향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개혁하는 시스템은 이제 시민사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궁중암투를 당장 집어치우고요. 최소한 주식회사에 걸맞은 기초적인 모습부터 지금 갖춰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시민사회와 새 정부가 재벌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인 큰 그림을 그려낼 필요가 있지만요. 예, 뭐 아무튼 오늘은 조금 가볍게 들으시라고요. 네. 이부진 대체론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잡얘기를 곁들여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뭐 어디까지는 상상의 영역이겠습니다만은 이부진은 오빠의 구속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참. 그러니까 이부진이 정말로 알려진 바대로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을 기회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재용이 올해 구속이 돼야 되고 어머니는 이재용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홍석현이 개입을 하고 홍석현에게는 삼성그룹과 맞설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여러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권력자들은요. 제3자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도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하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1%,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게 그런 거라면서요. 하면 꼭 될 것 같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그런 거고요. 이부진이 만약에 야심이 있었다면 오빠의 구속을 좋게 볼 수도 있겠죠. 자기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 상세히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김대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지난 수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요즘 제일 핫한 단어, 선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해석을 한번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은 어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부러 하루를 늦췄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워낙 이 안희정 지사의 선의 발언에 대해서 진짜 다양한 해석하고 평가 또 뭐 비판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제 드렸으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루를 피한 겁니다. 네. 어떤 오해를 우려했냐면 저는 경제 기자하고 정치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대선 주자들의 품평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 마음속에 호불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숫자를 0에서 10까지 쭉 늘어뜨려 써보면 진보 쪽으로 한 1이나 2나 이쯤에 있는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야권 후보들 중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서 호불호를 갖게 만들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굳이 방송을 통해서 혹은 기사를 통해서 그 호불호를 말씀드리려고 안 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지금 야권을 통칭한 후보들에 대한 전체적인 존중감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게임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사슴사냥 게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슴을 잡는다는 게 큰 목적이죠. 이 목적에서 야권이 벗어나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눈앞에 토끼를 쫓으면 다 사슴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게임 모델을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사슴사냥 게임 모델의 핵심은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협조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모두가 협조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한 명이라도 배신한다는 의심이 들면 나도 배신하는 게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사슴을 잡는다는 큰 목적 아래 플레이어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불리해줘도 내가 내 이익을 쫓기 위해서 토끼를 쫓아가지 않겠다. 요런 협동에 대한 신뢰를 서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모든 플레이어들이 협동하는 게 더 이익이고 더 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야권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당연히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만 해도 대충 뭐 제일 왼쪽에 있는 이재명 시장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안희정 지사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문재인 대표 이 세 분이 승복을 전제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분 앞에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더라도 토끼 쫓아서 뛰쳐나갈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이 경쟁은 협력적 경쟁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승복을 전제로 한 경쟁은 아마 저는 경선 과정의 흥행을 높일 것 같고요. 경선이 끝나고 나도 새 후보가 다시 단결된 모습으로 사슴을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확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민주당 경선을 뭐 비교적 높게 평가를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번 대선만 해도 손학규 대표 같은 분은 깔끔하게 승복을 하고 깔끔하게 정권 교체 협조한 느낌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짐작이지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되는 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꼭 이익이 아닐 수도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짐작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은 당연히 차차기를 노려야 될 텐데 차차기에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뭐가 유리할까?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나머지 두 후보도 승리한 후보의 사슴사냥을 위해서 아마 혼신의 힘을 다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마음에 영 와닿지 않아도 굳이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라면 제가 좀 대선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 어찌됐건 다 우리 쪽에 훌륭한 자산들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 선의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하루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피하고 싶었냐면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안희정 지사에 대한 독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안 지사께 별로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루 뒤에 꺼내는 이유는 뭐 안 지사께서 너무 나갔다거나 너무 동지들과 멀리 떨어졌다거나 이런 정치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의라는 단어가 국민들이 정치인을 평가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 정보경제학에서는 이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하고 정보를 덜 가지고 있는 쪽하고 정보 불균형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경제학 분야에서 마이클 스펜스라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분이 만든 신호게임,
영어로는 시그널링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신호 게임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시그널링 신호 게임을 제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노동자를 뽑을 때 면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 행불근의 대표이신 김용민 대표께서 국제 기자를 한 명 뽑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이완배라는 사람이 그 면접에 지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 상황에서는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완배라는 지원자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민 대표님은 이완배가 과연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국제 기사를 잘 쓰는 사람인지, 영어는 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전혀 모르죠. 처음 보는 이완배가 얼마나 유능하고 국제 기자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원자인 이완배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완배는 국제 기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영어도 더럽게 못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외국 사람 만나면 My English is very very bad 뭐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원자인 이완배는 당연히 진실을 알고 있지만 김용민 대표를 속이고라도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자, 요 경우가 바로 정보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지원자는 진실을 알고 있고 면접관은 진실을 몰라요. 이럴 때 정보가 부족한 면접관이 어떻게 하냐면 진실을 알고 있는 완배한테 너에 대한 정보를 내놔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신호를 요구한다고 해요. 시그널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형 이름이 시그널 게임, 신호 게임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김용민 대표님은 완배한테 받은 신호를 분석을 합니다. 이걸 이제 스크린 한다고 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면접관으로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호를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완배 지원자님. 당신 우리 회사에 언제부터 들어오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완배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 대표님. 저는 1971년 2월 16일 태어나서 그날 태어난 날 이후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 외에는 다른 회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아, 잠깐만요. 네. 2월 16일에 태어나셨습니까? 아, 네. 아,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네, 양력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네, 왜 그러시죠? 지나가서. 네. 아, 예. 내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예. 내년에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저 이제 감옥에 가 있을 거니까. 뭐. 제가요? 네. 제가요? 영광입니다. 네. 아, 같이 갈 수도 있겠구나. 네. 예. 감옥에 안 오시면은 사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용민 대표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 이완배 지원자님 참 우리 회사를 사랑하나 보네요. 그랬더니 이제 이완배 지원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한테 김용민 대표님은 제 우상이셨고요. 7시간 행불군에는 제 이상향이었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신호가 지금 주고받아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완배에 대한 어떤 정보가 김용민 대표에게 전달이 된 걸까요? 아무런 정보도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예. 왜냐? 저게 뻥인지 진짜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완배가 진짜로 김용민 대표를 존경하는지 안 하는데 뻥을 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그널의 전달로는 아무 스크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냐? 정보를 요구하는 쪽에서 잘못된 정보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완배라는 지원자가 김용민 대표님과 7시간 행불근해를 정말로 사랑했고 이 회사에 진짜 들어오고 싶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뻥을 친 거라고 해도요. 이 뻥을 치는 데에 완배한테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뻥을 치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없어요. 뻥 치는 건 자유니까요.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뻥을 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저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면접자가 김프로인데 김프로는 정말로 김용민 대표를 존경하고 7시간 행볼 근해에만 입사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만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김프로도 똑같이 저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 외엔 다른 회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답을 할 텐데 예. 이게 지금 뻥을 친 완배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불균형한 상황에서는요.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게 시그널, 신호를 요구를 할 때
저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경제학에서 가르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답변자가 대답을 할 때요. 공짜로 거짓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비용이 드는 답변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제기자를 뽑는데 영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완배 지원자님, 지금 CNN 뉴스를 틀어보겠습니다. 동시통역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완배가 영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이 이완배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오가야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스크린을 해야 정보 불균형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NN 뉴스를 틀었는데 CNN에서는 막 김정남 피살 사건 보도가 되는데 완배는 뻥친다고 겨울철에는 감기 조심하라는 뉴스 보도이군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정확한 평가가 되잖아요. 이완배는 그냥 개새끼구나라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반면에 완배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야 되죠. 영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 게임에서는 대답자가 답변을 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래야 정확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스크린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가 대표적인 정보 불균형 상황이에요. 정치인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개새끼인지 정말 국가를 위한 정치인인지, 유능한 사람인지 개떡 같은 놈인지, 사기꾼인지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지는 알 거 아니에요, 정치는요. 근데 국민은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은 면접관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저 정치인이 정말 진심인지 사기꾼인지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 면접관으로서 투표를 하기 전에 정치인에게 시그널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면접관으로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이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국민을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만 하라니까요. 누가 안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다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죠. 정치인이 유권자 앞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건 이완배가 면접에서 저는 김용민 대표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대답을 하는데 아무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뻥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배현진 아나운서도 MBC 파업에서 돌아가면서 오로지 시청자만 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딴 뻥을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뻥을 치는 데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안 지사님의 선의 발언에 대해서 뭐 안 지사의 정치적 스탠스가 우경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근혜가 선의였느냐, 이명박이 선의였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만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도요. 정말 100% 순도 있게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이건 뭐 백날 해봐야 이명박근혜는 죽어라고 자기가 국민을 위했다고 주장할 거겠죠. 예? 진실은 걔들만 알고 있겠지만 그게 선의였는지 악이었는지는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100% 악의에서 출발했다고 보지만 제 궁극적인 질문은 그딴 질문을 왜 하냐는 겁니다. 어차피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는 아무 정보도 못 얻는 질문이에요. 그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박근혜 이명박한테 던져야 되는 건 질문이 아니고요. 스크린,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명박근혜 면접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이미 면접에서 합격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정보 불균형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보를 스크린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일인데 해온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4대강 사업이 자원외교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정경유착이 과연 국민들한테 이익이 됐느냐 이 스크린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끝났죠. 다 개떡같은 놈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이거 외에 덧붙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선의가 있었을 것이다. 국가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완전 백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만한 상황으로 다시 몰아가 버리는 거라고요. 제가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유권자들은요. 정치인들에게 국가를 사랑하냐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 발전을 위한 선의가 있냐고 물어서는 안 돼요. 이건 아무 정보도 못 얻는 질문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있다 입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국제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라는 비용을 희생해야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왔다면 국가를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승민 의원한테 유승민 의원 당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겁니까? 지역주의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질문은 백날 무의미한 질문이라니까요. 유승민이 당연히 입으로는 그런다고 하겠죠. 설마 안 그런다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 질문이 무슨 정보를 얻습니까?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지역주의를 타파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낼 거예요? 이 질문으로. 하지만 우리는 정치인 유승민이 걸어온 길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무투표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대구에서 4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지역주의 타파를 하겠습니까? 지역주의 타파를 하면 웃기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도 정말로 자기가 지역주의 타파의 적임자라는 주장을 할 거라면 자기 비용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요. 호남을 가서 부딪혀 보거나 수도권을 가서 도전해 보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치인에게 선의라는 건 질문의 대상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의 대상도 안 됩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평가가 가능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보를 얻었다면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국민들이 할 줄 알아야,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다른 정치인들도 국민의 질문을 두려워해요. 아, 우리 국민들의 질문이 날카롭구나. 이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 노력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이명박근혜가 선의가 있었느냐 이 논쟁을 벌이고 있으면 국민들의 면접관으로서의 질문을 너무 많이 후퇴시키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었던 겁니다. 뭐 그런 마음에서 제가 뭐 안 지사의 행보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패러다임을 지금 이 국면에서 던져놓은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정보경제학 분야의 신호게임이 생각이 나서 오늘 길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군요. 저는 또 이런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네. 과감하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썩어 빠진 수구 보수를 네.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뽑을 때 뭐 이념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뭐 이를테면은 너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마라. 저 사람이 좋아할 멘트를 해줘라. 아니 왜냐면은 그 뻥을 치는 데는 아무 비용이 안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진짜 보수적인 사람인가를 묻기 위해서는 너 노조가 나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분석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쪽에서 그렇게 물어볼 기술은 없을 것 같고요. 여하간 그런 야비한 질문이 올 때는 야비하게 답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고 한 가지 연결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라고 최강욱 변호사께서 페이스북에 남기신 글인데 기막힌 이야기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삼성그룹의 전무 이하 중간 간부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삼성의 규모와 상황에 비추어 이재용은 응당 세금을 내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룹 승계를 했어야 한다. 만일 이건희가 살아있었다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불법을 많이 저지르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희가 사실상 사망하니 소위 가신그룹들이 지연 확연을 통해서 서로 뭉쳐 이재용을 망가뜨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로 했다. 즉 총수와 함께 공유하는 불법이 있어야 자신들의 장래가 보장되고 근무하는 기간도 늘어난다는 재벌그룹의 불문율 때문에 이재용에게 최순실 지원과 회사 간 합병 등 무리한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고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그룹을 물려받으라고 꼬신 것이다. 판단력과 능력이 부족한 이재용은 이들의 꼬임에 넘어갔고 결국 끌려다니며 범죄를 저지른 주역이 되고 말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최강욱 변호사님 견해 아니죠. 이제 삼성그룹 전무 이하 중간 간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개소리군요.
네, 개소리입니다. 예. 네, 그 이재용의 불법은 예. 이건희의 그 병석에 누운 다음에 벌어진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건희라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었고요. 예. 이건희가 이병철로부터 물려받은 과정은 합법적이었겠습니까? 예. 예, 이건희가 살아생전에 이재용한테 전달이 됐던 8조 원 가까운 돈은 또 합법이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불법 승계 과정은 무슨 부하 직원들이 아둔한 이재용을 꼬셔서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예, 이씨 집안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 큰 그룹을 감당하기에 전혀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3대째 불법으로 유지되어 왔었던 예. 그런 골자에서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예. 저는 뭐 그 얘기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 총수의 어떤 그 혐의 또 네. 죄과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찌라시군요, 한마디로. 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할 뻔했습니다. 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 김호준 PD, 죄송합니다. 네, 김용민 PD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지난 목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수가 뭐 어느 정도 부진하기에 정부가 대책을 수시로 내놓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 정부 4년 내내 지금 내수를 살리겠다고 별 난리를 쳤었는데요. 예. 예. 심각하다는 건 뭐 그쪽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물정부 상황에서도 13일에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라는 걸 새벽에 열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또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보도자료 제목에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게 나오길래 예. 얘들이 또 웃기려고 이러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그 욕심에. 예, 개그 콘서트, 개그 욕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예. 읽어보니까 욕심은 부렸는데 이번에는 웃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이 후지면은 웃기기라도 해야 되는데 예. 듣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 만드는 그러니까 못 웃긴 개그였습니다. 이 내용이 크게 대충 세 가지인데요. 예. 첫째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예. 매월 한 번이요.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는 거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골자가 KTX를 조기 예약하면 할인율을 최대 50%로 높인다 등등 각종 할인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요까지는 이제 웃기는데 실패한 거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요거 하나는 약간 웃겼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정부가 지정한 여행 주간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원래 5월 1일부터 14일까지가 정부 지정 봄 여행 주간이랍니다. 근데 이거를 4월 29일부터 5월 14일로 늘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틀 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진짜 이 사람들이 정부가 지정한 여행 주간이 이틀 짧아가지고 지금 서민들이 여행을 못 가는 줄 아나 하고 여기서 제가 한번 웃었습니다. 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요. 이거 지금 일본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일본이 하겠다는 정책을 베낀 건데 이건 정부 쪽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참고를 했다고요. 근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이 제도가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요일 4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냥 4시에 퇴근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예. 4시에 퇴근을 하려면 노동자들이 월요일에서 목요일 나흘 동안 매일 30분씩 추가 근무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씩 앞당겨서 월, 목이 일을 하고 금요일 하루 4시 퇴근해 주겠다는 거죠. 예. 노동 시간은 유지한 채 쉬는 시간의 그 위치만 지금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노동시간 단축은 중요한 의제인 건 맞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 유력 대선 주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살인적이기도 해요. OECD 1위를 줄곧 달리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3위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요. 너무 예. 많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비효율적이고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줄인 만큼 일자리를 늘리는 게 국민소득도 높이고 소비를 늘리는데 중요한 정책인데 이번에 발표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이건 노동시간 단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더 일하고 뒤에 조금 일하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요. 이게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에 월요일에서 목요일 매일 30분 초과 근무를 한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6시 땡치면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예. 보통 6시 반, 7시 이렇게 퇴근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30분 더 초과 근무한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뭐 30분 초과 근무했다고 치고요. 예. 그럼 금요일 오후 4시에 부장님 앞에 서서 떳떳이 저 퇴근합니다. 국가정책입니다. 이러면서 일어날 큰 노동자들은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 삼성이나 뭐 이런 여러 대기업에서요. 선진 경영하고 싶다면서 똥폼을 잡으면서 삼성은 7사제라는 걸 한 번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그리고 수요일 가정의 날 이런 거 도입한 재벌들 많습니다. 수요일은 일찍 퇴근하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이 왜 망했냐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노동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 4시에 다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예, 부장도 퇴근하고 밑에 사람도 퇴근하고요. 그런데 이제 부장님이 불러요. 야, 김대리, 오늘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찍 퇴근하는 날이지. 대신 보고서는 월요일 아침까지 올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 금요일 조기 퇴근 뭐하러 합니까? 금요일 일찍 퇴근해서 불금을 불살라 봐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문화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정책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들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부의 권고 같은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정부가 거의 식물 정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이걸 사기업들이 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대요. 민간 부분이 이걸 잘 받아들이도록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예. 정부 정책이라는 건요, 그런 여러 장치를 강구한 다음에 발표하는 겁니다. 네. 그 정책 강구하는, 그 강구도 안 한 상태에서 실행할 대책도 없이 예. 정책만 덩그러니 던져놓으면 그게 정부 정책입니까? 그냥 아이디어 회의한 거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번 정책의 허점도 되게 많은데, 심지어 제가 조금 화가 나는 대목은 부자 감세를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허점은 이런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요. 호텔이나 콘도 같은 숙박업체들이 객실 요금을 기존 가격보다 10% 이상 내리면 그 건물이 있죠. 모텔 같은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줄여주겠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지방 출장 갈 때 가끔 여관에서 묵거든요. 예. 근데 요즘 숙박업소 중에서요. 객실 요금을 정가제로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실 요금 자체가 유동적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10% 이하로 내렸다는 걸 업소들이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업소들이 편법을 이용해서 그냥 10% 줄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부동산 세금만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이런 건 엄청난 허점입니다. 더 황당한 건 레저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이 있는데요. 골프장하고 호화 크루즈 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 보수 정부들이 이렇게 골프 산업에 목을 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은 골프 산업 육성하겠다면서 골프장 세금 깎아주는데 혈안을 해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네. 또 골프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니까. 네. 그래서 내수 촉진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책 이름이 골프장 혜택 패키지라는 건데요. 예. 물론 골프 산업에서 세제 혜택을 주면 골프 이용 요금이 좀 싸져서 부자들이 돈을 아끼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제가 골프 산업을 뭐 활성화하자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혜택을 보는 게 상류층이지 않습니까? 예. 골프장 세제 혜택 때문에 가격이 싸져서 혜택을 보는 상류층은 그 돈이 남아도 남는 돈이 100% 소비로 안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월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감면받는 거하고요. 월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 정도 세금 혜택을 감면받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00만 원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100만 원을 다 소비에 쓰지 않아요. 네. 그런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의 혜택이 생기면 이건 무조건 다 소비에 쓰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많이 주면 줄수록 이게 소비에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골프 산업을 육성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게 왜 우선순위냐는 겁니다. 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부터 하냐는 거죠. 예. 이걸 할 여력이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거나 아니면 복지 혜택을 버리거나 이게 더 맞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가 내수 활성화한다고 할 때마다 골프 자꾸 들먹이는 건 그냥 자기들 편하고 싶어서이거나 자기 상관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거나 기득권 계층의 네트워크거나 저는 이런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정책을 보면서 느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 내용을 보면 대책 대부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국민 소득을 늘린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돈을 쓸 시간을 늘려줄게 혹은 제품 가격을 깎아줄게 이런 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번 발표 중에. 정부가 지정한 봄여행 주간 기간 중에 5대 관광열차를 주중에 이용하면 요금을 30% 할인하겠다. 깎아주겠다는 거죠. 이것도요. 이동통신사하고 케이블 사업자가 연결을 해서 결합 상품을 만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것도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예. 기초수급자의 국내선 여객공항 이용료를 50% 할인하겠다. 이것도 가격 할인이죠. 예. 청소년 국립생태원 관람료를 1,000원 깎아준다. 이것도 가격 할인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런 가격 할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가격 할인 정책은요. 소비를 늘리는데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경제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보수 주류 경제학이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시장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미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가격이라는 게 다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늘 일치한다는 게 자유주의자들의 망상인 거거든요. 지금 보수나 진보 양쪽 공이다 한국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소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는 거죠. 안 팔리기 때문에 경기가 안 돈다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관계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생태공원 1,000원 할인 뭐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개떡같이 수준 낮은 경제학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정부 정책이라고 나온 것들이 다 이런 낮은 수준의 것들입니다. 경제학 박사들, 행정고시 출신들이 모여서 내놓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 뭐 코리아 그랜드 세일, 광복절 연휴 하루 더 주기 이런 거밖에 못 내놓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얘네들이 생각하는 경제정책 아래에서는 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지? 소비를 안 하지? 그러면 물건 값을 낮춰줘. 이러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KTX 할인해주자. 이러면 KTX를 더 많이 타겠지. 공원 입장료 할인해주자. 이러면은 공원도 많이 들어오겠지. 이걸 제가 그 설 명절 강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미신인 거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차피 수요는 다 늘어난다는 주류 보수 경제학의 걸음마 수준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은 이미 1930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박살이 난 지가 100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안 맞느냐면 국민들의 소득이 지독히 낮을 때요. 특히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실업률이 매우 높을 때 이럴 때에는 가격이 기능을 못합니다. 이건 이미 경제학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다 증명이 끝났어요. 이미 국민들이 워낙 가난할 때는 아무리 제품 가격이 떨어져도요. 수요가 안 늘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930년 대공황 때 상점마다 물건이 가득했는데 그게 가격이 안 떨어져서 안 팔린 게 아니에요.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국민들 호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데요. 아무리 떨어져도 그 가격에 물건을 못 사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면에서는요. 소비라는 건 미래소득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소득이 불안한 사람들은 현재의 소득이 있어도 그걸 소비에 사용 안 해요. 대부분 저축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8월 통계를 보면요. 한국의 가계저축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OECD 국가 중 무려 5위예요, 저축률이. 이게 되게 황당한 수치거든요. 네. 야, 대부분 국민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데 이 말은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소비에 안 쓰고 저축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해고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중산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빚을 끼고 집을 하나씩 산 겁니다. 그래서 매달 이자를 뭉텅뭉텅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윳돈이 생기면 이걸 저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 곧 이자가 오를 거거든요. 미국이 금리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조 원인데요. 상식적으로 아주 간단히만 생각을 해도 금리가 1%만 올라도 가계가 1년에 부담해야 되는 돈이 무려 13조 원이나 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있어도 소비를 못 늘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가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뭐 이거 실행도 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국민들 보고 제발 좀 나가 놀아라 이러는 건데요. 나가 놀 돈이 없는 겁니다. KTX 싸게 해줘도 여행 좀 가라고 해도 여행을 못 가는 거죠. 돈이 없고요. 있어도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핫바지 정책은 효과가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정부 하는 짓을 보면서 요즘 제일 뼈저리게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경제 철학이 없는 정부는요. 경제학 박사들 수백 명을 갖다 놓아도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을 못 내놓는구나. 이게 제가 정말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게는 경제 철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요. 최소한 4년, 5년, 멀게는 20년, 30년을 지탱할 만한 정부만의 논리와 철학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뼈대가 없으면은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처럼 정책이 매번 코미디 개그 콘서트가 돼버립니다. 공급을 먼저 살필 거냐, 수요를 먼저 살필 거냐, 정부가 정해야 돼요. 기업을 먼저 돌볼 거냐, 소비자와 국민을 먼저 돌볼 거냐, 이걸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가 풍요로웠던 때는 다 이 철학이 제대로 잡혀있는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만 제대로 잡히면 5년이 아니고 30년, 50년 정도가 경제가 쭉 번영을 합니다. 스칸디나비아만도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의 철학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60년 넘게 북유럽의 복지 모델을 이끌어온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북유럽 국가들에는 보수 정부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 나라에도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복지국가의 철학을 처음 도입한 정부들이 진보 정부가 아니라 보수 정부였던 국가들도 꽤 있습니다. 올해부터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추진하는 정부가 진보 정부가 아니에요. 보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국가의 경제 철학이 딱 잡히면은요. 보수가 집권을 해도 기업이 아니라 국민, 공급이 아니라 수요, 성장을 통한 낙수가 아니라 복지를 통한 성장, 이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이 틀이 잡히면 한 나라는 30년, 50년 쭉 번영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 해방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 이 복지 철학이 빛이 났었던 정부는 냉정하게 말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안타깝게도 IMF 직후였거든요. 하여튼 여러 이유로 보면 국민소득을 증대하고 노동자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통해서 국가를 성장시킨다는 철학이 어쩌면은 단군 건국 이래 한 번도 우리는 이 철학을 가져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거죠. 단지 1, 2년 제가 뭐 복지 혜택을 확대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단지 지금의 위기를 넘기고 1, 2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편의적 수단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정말 좌우할 대철학의 뼈대를 지금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의 세대가, 우리 손자의 세대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할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결정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적기를 지금 맞은 겁니다. 촛불혁명 시대라는 게요. 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는 지금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한심해 죽겠는데요. 예. 정부의 헛소리는 헛소리고요. 촛불혁명과 다가올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새 정부의 시작부터 단순한 1, 2년의 경제 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큰 경제 철학,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는 그 계기를 우리 시민들 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절실해지는 뉴스여서 이 뉴스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철학이 없는 정부의 경과를 우리가 뼈저리게 지난 9년 동안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또 이런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함께 또 성찰하고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지난 금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참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서 네.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박근혜가 막판에 지금 온갖 사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가엾기도 하지만 또 이런 거에 또 쉽게 휘말리는 이 나라 꼬라지 생각하면은 진짜 참. 그러시죠. 예. 제가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님 방송하시는 걸 들었는데 물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요. 특검연장 여러 가지로 청취자분들께서도 심란하실 것 같고요. 김용민 PD님께서도 마찬가지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말 경제학으로요. 낙관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낙관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긍정할 때 낙관. 네, 그렇습니다. 뭐 도장 찍을 때 낙관 아니고. 아닙니다. 네. 저는 김용민 PD님께서 이렇게 재미없는 개그를 하셔도 이 방송이 잘 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낙관의 경제학. 농담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낙관의 경제학이라는 아이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붙인 제목인데요. 이게 적절한 제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드릴 말씀은 낙관주의라는 것에 대한 경제학적인 해석입니다. 네. 좀 가벼운 여담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경제학에 관한 여러 책 중에 금융 투기 이 분야의 역사를 다룬 책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분야의 책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재미가 있어요. 투기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통렬합니다. 딱히 배우는 건 없지만 이런 책들을 보면 재밌고 웃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작 뉴턴
예, 다들 아실 분인데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위대한 물리학자죠. 네. 근데 이 아이작 뉴턴이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한 적이 있어요. 예, 1720년에 그 사우스시, 우리말로 하면 남해죠, 남해. 남해라는 회사의 그 주가가 기록적으로 올랐는데 주식 투자 용어로 하면 상투를 잡았다. 혹은 뭐 꼭지에서 물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 주가가 너무너무 올랐을 때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전 재산을 여기에다가 박은 겁니다. 그러다가 거의 전 재산의 5분에서 한 80% 정도에 해당하는 2만 파운드, 이게 굉장한 거금이었다고 해요. 이걸 다 날립니다, 뉴턴이요. 요때 역사를 보면 영국에서 주식 투기 광풍이 일었을 때입니다. 기록을 보면 별의별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합니다. 우리나라 99년, 2000년 IT 버블 때처럼요. 뭐 납에서 은을 추출한다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납에서 은을 추출을 할 수가 있을 리 없죠. 그런데 그런 선전을 통해서 주가가 막 오르는 회사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납은 금속이니까 뭐 이까지는 속임수가 애교인데 기록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이에서 햇빛을 뽑아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회사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회사 주가도 무지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또 어떤 회사는 우리는 매우 전망이 밝은 사업을 하는데 뭘 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회사도 주가가 올랐다고 해요. 예. 이때 이 투기가 너무너무 심해서 이 투기 광풍에 천재 물리학자 뉴턴이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 80%를 홀라당 날렸죠. 요때 기록을 보면 그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도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 투자 광풍이 너무 커서 그 요즘으로 말하면 증권거래소 이사장, 당시로는 최신공사 총재인데 뭐 자살을 하고요. 재무장관이 런던 탑에 갇히고 하여튼 뭐 무지하게 큰 투기 사건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이때 뉴턴이 남긴 말이 주식 투자 역사에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물체의 움직임은 정말 잘 계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미친 광기는 도저히 계산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자주 소개를 드리는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는요. 각 경제 주체들의 생각하는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매우 낙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경제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걸 보면 다 자기한테 유리한 일이 벌어질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투기라는 게 왜 생기냐면 이게 인간의 낙관적인 경제적 경향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산 주식은 오를 거야. 내가 산 부동산은 오를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종부세 제도가 거의 망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심상정 의원한테 매일 항의 전화가 오는데 심 의원께서 아니 전화 오시는 분은 집에 얼마 하신데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은 2억 원이야 그러셨대요. 그 전화 오신 분이. 그래서 아니 어르신 2억 원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집이 나중에 올라서 6억 원 넘을 건데 네가 그때 내 집 6억 원 놀라서 종부세 물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사면 다 오를 거라고 낙관을 해요. 로또 같은 게 그런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당첨 확률이 지극히 낮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죠. 그런데 제가 로또 사시는 분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많아요. 로또가 당첨되면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다 생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의외로 이 20억 원의 당첨금이 모자라는 때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20억 원은 모자라니까 이번 주는 당첨자가 없어서 상금이 다음 주로 2월이 돼서 다음 주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상금이 40억 원일 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거죠,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낙관주의라는 단어를 경제학에서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들어드린 사례가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멍청하냐? 왜 객관적으로 생각을 못하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낙관적인 것도 안 좋아하고요. 비관적인 것도 안 좋아합니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지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이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턴도 이제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바보 같은 겁니다. 왜 자기한테 그렇게 낙관적이어서 사우스시 회사 같은 거에 투자하고 그래서 망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동경제학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심리를 기반으로 발전을 한 경제학 분야고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뿌리는 심리학입니다. 그러면 심리학이 행동경제학의 아버지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격인 경제학은 인간의 낙관주의를 좀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격 학문인 심리학은 어떻게 보느냐? 이건 조금 달라집니다. 물론 심리학에서도 낙관주의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낙관주의에는 근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종족을 보호하려는 본성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죠. 예.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탈리 샤롯이라는 세계적인 뇌신경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설계된 망각이라는 책에서 나온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된 망각이라는 책의 부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살기 위해 내는 낙관주의를 선택한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뇌라는 건 살기 위해서 낙관적인 경향을 갖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탈리 샤롯이 이런 낙관적인 경향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뇌신경학자인데 뇌를 연구해 본 결과 인간의 뇌는 인류의 종족 생존을 위해서 낙관주의적인 경향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재미있게 읽은 예가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 분들께서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김용민 PD님께서도 자녀가 있으시고요. 예.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를 저희 청취자분들께 던져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자녀가 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보기가 2개입니다. 1. 행복하다. 2. 아니다. 불행하다. 자, 어느 쪽을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1번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다 행복 1번에 답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향이 있냐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결혼을 안 한 동료들, 친구들, 독신주의자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몰라서 그렇다. 자녀를 가지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네가 상상을 못한 세상이 열린다. 정말 행복해진다. 나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너도 이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난 반발을 갖고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만 과연 그러냐? 예, 제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나 신경학자들이 그 부모라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연구를 해보면은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걸 분비되는 걸 보면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이 스트레스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특히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커질수록 불행감을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키우면서 잠을 못 자고 놀아주고 공부 도와주고 이 아이의 인생을 걱정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인간의 심리 상태나 호르몬 상태는 상당히 불행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많아지고요. 체력적으로도 딸리고요. 인간적인 책무도 많아지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제가 요즘 이제 집에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회사에는 가끔 나가고요. 근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음 주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둘 다 방학이거든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아빠 괴롭힐 시간이 더 많아요. 예. 점심도 해줘야 되고요. 진짜 이 방학이 빨리 끝나고 예. 밥은 좀 학교에서 먹고 왔으면 좋겠고요. 예.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육아, 양육 이런 건 냉정하게 심리 스트레스를 받아보면 현실에서는 행복 요소보다는 불행 요소가 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요. 자고 이래로 늘 언제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행복한 일이야. 이게 진정한 행복이야. 라고 뇌는 생각을 해왔죠. 실제로 그 스트레스를 자꾸 행복이라고 머릿속에서 치환을 한 겁니다. 이건 행복이야. 이건 행복이야. 이건 불행이 아니야. 이건 행복이야.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 인간의 뇌는 그 육아와 양육의 스트레스를 행복으로 치환하는 낙관적인 경향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탈리 샤롯은 이 사례를 들면서 왜 뇌가 육아에 대해서 이런 낙관적인 경향을 막 만들어내느냐. 이걸 종족 보호를 위한 뇌의 본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건 사실 힘든 스트레스지만 인간의 뇌가 자꾸 자극을 하는 겁니다. 이건 행복이야. 아이와 가정은 행복이야. 나는 행복해. 이걸 이제 그 탈리 샤롯은 낙관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낙관 편향을 가동해서 인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실제로는 불행할 수도 있지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인류는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 미래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암울하거든요. 예. 이제 노후 대비가 돼 있습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법니까? 그렇다고 제가 다른 그 자본주의 교육에 물든 부모들처럼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해서 우리 애들이 잘 되면은 노후를 걔네들한테 기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완배의 50대, 60대부터는 매우 우울할 가능성이 높죠. 이성적인 판단에는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과거보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10년 전에 55세로 정년 퇴직한 중산층들의 삶을 10년 뒤에 추적을 해보니까 100명 중에 15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중산층의 15%가 10년 만에 노인이 되면 극빈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55세 중산층으로부터도 출발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65세가 되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매우 극빈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냉정한 현실을 비관적으로 인지하면 생명체는 우울해지고 침울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요. 근데 저는 그냥 요즘 덜 웃으면서 별 걱정 없이 살거든요. 촛불 집회 나가고. 예, 그렇게 삽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무슨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설마 굶어 죽겠어. 인간에게는 이런 낙관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의 인류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런 낙관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리샤롯은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생존해 왔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 세계 지성에 길이 남는 석학들을 보면 비관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면 할수록요. 자본주의는 너무 강합니다. 적들은 너무 거대해요. 반면에 민중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단결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우리 편은 맨날 자기들이 더 옳다고 지들끼리 분열하고 잘났다고 싸우고 이래요. 이래서 석학들이나 지성들이 보기에 인류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분석을 맞춰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암담하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믿고 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의 비관주의, 의지의 낙관주의라고 부르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비관적일진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뇌는 자꾸 스스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낙관적인 생각을 자꾸 유지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인류가 종속이 되고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굉장히 강한 낙관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도 세상은 나아집니다. 우리는 진보합니다. 평등한 세상은 올 겁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해요. 진짜로요. 그리고 저는 제 이성이 이야기를 하는 비관주의보다 제 본능이 이끄는 낙관주의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 이 기자는 왜 그렇게 세상을 낙관하냐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답을 해요. 낙관해야지 살아남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비관하면 자꾸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낙관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소개한 그 샬리 타롯의 설계된 망각이라는 책의 한 대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인간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려면 다른 실제, 단순히 기존의 어떤 실제가 아니라 더 나은 실제를 상상할 능력이 필요하고 그 실제가 가능하다는 믿음도 필요하다. 인간 뇌의 조직 방식이 낙관적 믿음의 능력을 부여하여 우리가 주위 세계를 보는 방식과 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낙관을 자기 충족적인 예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낙관주의가 없었다면 최초의 우주선은 뜨지 못했을 것이고 중동의 평화도 결코 시도되지 못했을 것이고 재혼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우리 조상들은 감히 부족을 떠나 멀리까지 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낙관적이어야 도전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 잘 될 거야. 예, 라고 생각을 하고 근거는 박약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인류는 삶의 지평을 넓혀왔고요. 우주로도 한번 가볼 생각을 했고요. 좀 더 평화적이고 평등적인 삶을 위해서 싸워도 보고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올까 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올 거야 라고 상상하고 낙관하는 것이 인류의 오랜 생존 방식이었고요. 예. 내가 하는 좋은 상상을 실현되게 만드는 방법은 믿고 낙관하고
그 낙관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저는 뭐 이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자녀들이 이런 상상을 해요. 평생 뭘 하고 사는 게 행복할까를 꿈꾸게 하고 싶고요. 그 아이들이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애들이 노인이 됐을 때 마음껏 여행하고 휴식했으면 좋겠고요.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뭐 인류는 누구나 태어났으면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회는 조금 더 협력하고 위하고 사랑하고 존중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마음속에서 될 거야. 되겠지. 우리가 싸우면 될 거야.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런 세상을 사람들이 꿈꾸고 그 꿈꾸는 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요즘 되게 심란하잖아요. 네. 특검 연장도 그렇고요. 뭐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뭐 물 건너갔다는 거고요.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안 될 것 같고요. 우병우는 빠져나갔고요. 솔직히 조금 뭐 정치권의 행보는 조금 안타깝고요. 예, 시민들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이 가결된들 뭐 좋은 세상이 올 것이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저는 뭐 정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할지요. 그런데도 잘 될 거야. 예, 미래를 꿈꾸고 낙관하고 싸우면 잘 되는 좋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싸우면 저는 계속해서 역사는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조금씩 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고 이런 순간들이 와도요. 청취자분들께서는 더 좋은 세상이 우리가 싸우는 만큼 올 거라고 믿고 이 낙관주의적인 뇌 편향에 따라서 좋은 세상을 상상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촛불 집회에서 활짝 웃는 100만 낙관주의자들이 모이셔서요. 광화문에 많이 모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울함에는 엄숙주의의 노예가 그렇죠. 되고요. 엄숙주의의 노예가 되면 공포에 찌들게 되고 또 쉽게 좌절하고 변절하게 맞습니다. 되고요. 맞습니다. 낙관을 갖게 되면 유머가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네. 혁명은 더욱 동력을 받게 되고요. 맞습니다. 예. 네. 싸우는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 훌륭한 사상을 가지신 전직 자유당원님은 처음 뵙습니다. 김문수도 조금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요? 예. 어딜 감히 김용민 의원님께 비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서둘러 복권이 돼서 자유당 대선 후보로 나서야겠군요. 예. 응원드립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경제 저널리스트 이완배의 경제이속살 한 주간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경제이속살은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1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